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먼지 필터 없는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진공 청소기의 흡입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바로 먼지 필터에 있었기 때문이죠. 윌리스 캐리어는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고안해야 했습니다. 뉴욕의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름만 되면 덥고 습한 환경에서 종이와 잉크의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한 생각이 머리를 뒤덮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요. 당장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다 보면 해결책의 실마리가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 아침, 지금은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잘들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19도 다시 확산된다는 소식, 또 주변에 걸리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가 또 코로나19 다시 유행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빠질 수 없죠. 싸움만 하던 정치권이 모처럼 손을 잡았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그리고 혹서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등 이 주요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간만에 뜻을 모았는데요. 다만 이것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자.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이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올리면 그 매매 차익의 20%, 3억 원 이상 벌게 되면 25%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는 7글자인데요. 줄여서 3글자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게 되면 그 소득의 세금을 물리자. 요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담아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615님이 그 가게 장사 준비하면서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아내분과 함께 들으면서 배우고 있으시다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라디오 듣는 시간이 유일하게 취향이 맞는 시간이시라고, 두 분이.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증시부터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 또 굉장히 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네, 그 월요일 급락세에서 반등했던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날보다 약 0.6% 하락했고요. S&P 500도 0.77%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도 1% 넘게 떨어져서 장을 마쳤고요. 그 엔비디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뭐 AMD, 퀄컴과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애플 정도가 이제 조금 오른 주식이었는데 네. 시간 외장에서 또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탓인 것 같은데 이 주요 지수 모두들 3% 이상 내렸던 블랙 먼데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장을 체크해 보니까 코스피는 1% 넘게 떨어져서 2,538.71에 그리고 코스닥도 737.80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1.5%,
하이닉스는 오늘도 3.3% 떨어지네요. 밤사이 엔비디아가 5% 이상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좀 힘이 없는 모습이네요. 네. 변동성도 커졌고 수급 상황도 지금 좋지 않아요. 네, 이틀 사이에 코스피 회복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끌어가는 이제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개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은 200억, 기관은 3천억 원 이상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도 1,600억 원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그리고 외환시장 거래가 새벽 2시까지 연장됐잖아요. 네.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거래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지난달 1일부터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달간 운영해 보니 7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1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 이상, 그리고 지난 5년 평균보다는 40%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시간대 거래량도 약 20억 달러 수준이어서 전체의 17%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정부가 이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을 이제 RFI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참여와 거래를 좀 더 늘려야 한다라고 보고 오후 11시 이후에 심야 시간대 유동성도 좀 확보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FI 등록 요건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외환 전산망 보고 의무를 좀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증시 폭락 때 겹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기존의 싼 값에 엔화를 해외에다 이제 투자를 하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우려가 커졌었는데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네요. 네, 어제 일본은행의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의 0에서 0.1%에서 0.25%로 올렸었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서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이 자산을 좀 정리하고 있는 이런 영향들이 우리 증시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감한 인상 때문에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랐었고 또 엔화 약세로 수혜를 누렸었던 일본의 수출 기업의 실적 효과가 또 누그러지면서 일본 증시까지도 오히려 이제 그 12% 넘게 가라앉는 이런 하락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우치다 부총재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엔저로 수입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변하는 것도 근거로 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엔화 강세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난달에 이제 인상할 때에는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매파적인 어떤 긴축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일주일 만에 비둘기파 통화정책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선호한다라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시장도 그래서 조금은 안심을 했죠. 네. 그 일본 니케이가 어제 개장 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부총재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발언 이후 급등을 했는데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이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 후에 엔화 강세, 주가 하락,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이제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엔저를 전제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세웠던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큰 변수가 생긴 것인데 네. 일주일 만에 사실 말을 다시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중앙은행의 태도가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업계에서는 일본은 주식, 채권, 엔, 신용 등 모든 자산에서 새로운 우려의 중심이 됐다.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가 싫어서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는 주가 하락이 싫어서 인상을 중단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소식도 나눠서 한번 볼게요. 쿠팡의 그 거액의 과징금 이게 네. 확정이 됐네요. 공정위가 1,600억 원 정도를 내린 거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628억 원 상당의 과징금 그리고 시정명령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 수준이고요. 앞서 지난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쿠팡에 이제 PB 상품을 전담해서 납품하는 자회사가 CPL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당시 부과된 과징금이 작년 7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된 거고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그리고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으로 높은 별점을 주는 등의 이 소비자가 쿠팡 상품이 다른 어떤 입점 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고요. 결국에는 법정에서 공방한 끝에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어제 쿠팡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 과징금을 잠정적인 손실로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타이밍이 이렇게 맞았는데 나스닥 상장사인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분기 실적서를 보면요.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0% 늘어난 10조 원 상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 10조 원을 기록하고도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 약 1,600억 원이 반영되면서 2분기 영업 손실이 약 340억 원으로 기록됐고요. 영업이익이 앞서 1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하락한 셈입니다. 다만 기업의 수익성하고 이제 재무 건전성 지표로 삼는 매출 총이익이 1년 전보다 40%가량 늘어났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은 분기 영업은 적자지만 수익성 개선세는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이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쿠팡의 배송비 무료 서비스인 로켓 배송, 또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로켓 프레시, 그리고 입점 판매자들의 물류 배송을 대행해주는 로켓 그로스라는 이제 요 사업들이 있는데 요 사업들 매출도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걸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제 타이완 소비자들에게 물티슈랑 기저귀 같은 쿠팡의 PB 제품을 배송하는 이커머스 사업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사업 부문들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회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타이완에 진출을 해서 거기에서도 로켓 배송을 하겠다 이렇게 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최근에 쿠팡의 구독료 와우클럽이라고 하는 그 월 회비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소비자가 이탈하지는 않을까? 혹은 그러면 회사의 수익만 더 커지는 건가? 이 저울질을 또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부터 쿠팡의 유료 회원 서비스 와우 멤버십 가격이 기존의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 큰 거죠? 네, 60% 가까이 오른 거고요. 4월 달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신규 가입자 비용을 먼저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존 가입자들의 이용료까지도 올린 셈이고요. 이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어린 자녀가 있는 와우 멤버십 회원이 월 평균 23번 로켓 배송을 받는데 배송비 2번 정도 비용으로 10배 이상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혹시 사회자님도 쓰고 있죠. 쓰고 계세요? 저희 집도 쓰고 있는데 아직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임계점은 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저도 이거를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좀 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쿠팡 측도 그 가격 책정을 할 때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이게 7,990원이 아니라 7,890원이잖아요. 네. 숫자 하나라도 저항감 없게 만들려고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 반응을 좀 살펴보면 매달 나가는 다른 구독료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죠. 쿠팡이 이렇게 또 올리면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요. 그럼에도 편리함을 강점으로 이탈자가 적다라고 하면 수익성 개선으로 회사한테는 좋은 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럴 때 다른 이커머스 업계가 혜택을 강화하면 좋은데 고물가의 이제 소비 침체 장기화 이런 것들을 겹쳐져서 공격적인 마케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두산그룹이 요즘 이게 시끌시끌한 게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합병을 놓고 그 합병 비율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지금 소액주주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런 논란이 지금 뜨겁잖아요. 네. 근데 그 합병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장 마감 후에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관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이것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됐습니다. 이 금감원은 앞서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합병 관련 중요 사항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보완 요구를 했었고요. 조금 더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두산그룹이 이제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로 떼서 이 로보틱스에 흡수합병하고 또 기존의 현재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밥켓을 로보틱스에
100% 이제 자회사로 바꾸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논란의 핵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비율이었는데 바꾸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63인데 이 말은 두산 밥캣 주식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주식 0.63주의 가치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산 밥캣이 매년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내고 있는 굉장히 알짜 회사로 평가를 받는데 로보틱스는 2015년 설립 후에 계속해서 적자를 매년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두산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이 적자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면서 주식 수도 이제 줄어드는 셈이니까 당연히 소액 주주들 반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남은 거는 뭐가 있느냐? 이 금감원이 이 공시에 대해서 다시 정정 요청을 할지 여부 요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분할 합병 또 주식 교환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두산 밥캣의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얼마나 행사할지 요거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돈 잘 버는 회사와 못 버는 회사 붙여서 지배력도 강화하고 네. 그러려고 할 텐데 그 비용이 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이제 다른 일반 주주들의 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네. 이것도 이제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합병이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엄청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제 얼추 9분응선을 넘었다고요? 네, 대한항공이 어제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4,700억 원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의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합의서 체결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모두 충족하게 됐는데요. 이 대한항공은 유럽의 4개 노선,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이 4개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 이관했었고요. 이번 거래로 화물 사업 매각까지도 이제 해결이 된 셈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10월까지 EU 집행위원회에 매각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위해서 승인이 필요한 경쟁 당국이 딱 미국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또한 10월 말 기업 결합 승인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한항공 측이 기대하는 바이고요. 네. 한편 어제 이제 대한항공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4,100억 원 나왔고요. 매출은 여객 수요 증감에 이제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항공 화물 수요를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를 하면서 작년보다 14% 늘어나서 역대 분기로는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까요? 대부분 이제 전국이 지금 폭염 아닙니까? 네. 너무 더운데 그 취약 현장에 긴급 자금을 정부가 투입한다고요? 네, 건설 현장, 물류센터와 같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과 같은 이제 그 물품들을 구매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온열 질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7자 혹은 줄여서 3글자가 되는데요. 이걸 찬성하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 공제로 5천만 원까지 해주니까 그 이상을 버는 거액의 투자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하는 쪽은 큰 손들부터 국내 증시를 떠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도미노 현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기관,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독박과세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죠. 줄여서 세 글자인데요. 1852님, 금융소득 상한제라고. 글자 수는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소득을 더 올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 의견에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7424님이 일반 시민,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이게 시행되든 폐지되든 상관이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없으신 분들도 국민연금 있죠. 그 국민연금의 약 15% 어마어마한 금액이 한 150조 이상 될 거예요. 그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영등님, 소득에 세금 매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런데 2차, 3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갈 것이냐. 상위 1% 부자에게만 영향이 있을 것이냐. 혹은 그게 떠나고 도미노 현상이 생기면 일반 서민들까지 또 힘들어질 것이냐.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법이라는 게 단순히 점 하나 찍는다고 거기에만 잉크가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2351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개미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7글자도 좋고 3글자도 좋고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소득이 났을 때 물리는 세금. 예, 그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코로나19 걸렸다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가 465명, 한 달 전보다 5배 넘게 는 거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단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선수단 중에서 최소 40명의 선수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해 봅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왜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는 거예요? 네, 저도 코로나19는 거의 다 이제 신경에서 좀 사라져 있었는데 네. 요즘에 다시 코로나19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2022년 3월에 대규모로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6번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2번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2023년 초반까지는 확진자를 집계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확진자를 집계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제 감염자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네.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입원 환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통계나 이제 세부적으로는 또 신경을 많이들 안 쓰고 계시는데, 일단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예전처럼 뭐 격리될 의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파도 출근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제 격리 의무가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지금은 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지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증상들이 지나가고 나서도 하루 정도는 격리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은 증상이 있는 동안은 전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집에서 쉬시면서 휴식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게 이게 무슨 KP3라고 하던데요.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게 혹시 위험성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모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네. 새로운 변이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주요한 우세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KP3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유행했던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해서 변이가 이어지면서 KP3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예전보다는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러한 변이가 계속 반복이 되면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은 강해지지만 중증도나 아니면 사망률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정설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예전에 백신 접종을 하셨거나 아니면 감염이 여러 번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중증화율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이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지금처럼 유행하면서 감염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네. 중증이나 입원 환자가 될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굵은 줄기였다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또 거기에 잔가지들이 뻗어나오고 이러면서 좀 힘은 약하지만 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같네요. 네, 변이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예.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연간 2번 정도는 계속해서 유행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도인데 이게 코로나19가 19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24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로나19의 변이의 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코로나19가 이제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되면 연중 유행하는 감기처럼 변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감기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태이고 인플루엔자와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플루엔자보다도 더 자주 빈번하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의 규모나 아니면 중환자나 사망자의 규모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감염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여름에 그 에어컨 때문에 코 훌쩍이시는 분들 많고 냉방병 또 일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변이된 코로나랑 어떻게 증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증상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나고 기침 있으시고 목이 따갑고 설사하시고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약간 미미한 증상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다른 질환이나 아니면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시는 것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명한 특성은 감염이기 때문에 일단 발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대부분은 이제는 상기도 감염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매우 따가우신 그러니까 인후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거 외에 단순히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염이 약하게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예전에 걸렸던 코로나랑 증상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는 상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예. 발열과 인후통이 주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최근에는 눈이 설사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거냐 더 확산될 거냐 아니면 뭐 그냥 잔잔하게 뭐 또 변이가 유행하다가 멈추고 또 유행하다 멈추고 이럴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다음에 중복 감염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보면 백신 접종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감염도 여러 번 되신 경우에는 증상이 매우 경하고 그다음에 전파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9월 정도까지는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자연스럽게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또 올해 겨울 정도에는 한 번의 유행이 또 올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예견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절기에 감염됐을 때 그래도 고위험군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해드리느냐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독감처럼 그냥 시즌별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중 한 번 유행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연중 2번에서 3번 정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같이 살아가는 거네요, 그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도 호흡기 바이러스 범유행 감염병이 네. 엔데믹화되는 광경을 눈으로 처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일상적인 바이러스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그 진단키트 수요도 최근에 좀 늘고 있다 하고요. 혹시나 또 걱정되는 지점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도입이나 아니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을 상당히 여유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남아서 폐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초기에 워낙 넉넉한 분량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투약을 해도 문제 없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에 있어서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배영님을 비롯해서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방주사, 백신을 또 맞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예전에 만들어 놓은 백신이 이 계속되는 변이에 통하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거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예. 저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이제 건강한 성인들에게서는 그렇게 위험한 감염병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입원이나 중증화가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들이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권고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6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연간 한 번 정도의 접종은 매우 권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도 처음에도 우한 원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BA1 그다음에 XBB, JN1 이런 식으로 백신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우리 정부는 한 10월 정도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백신을 이제 접종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으시다라면 그 절기는 충분히 안전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고위험군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면역학적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에 감염이 되거나 백신 접종한 시기가 1년이 경과가 되는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나 중증 예방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염이 한 1년 넘으셨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접종하신 게 1년 지나셨으면은 이번 절기에는 접종을 하시는 게 고위험군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이제 매우 권고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안의현님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예전에 한번 감염됐다가 치료가 됐다면 예방접종 맞은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죠? 내 안에 뭔가 좀 저항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되면 안 되나요? 백신 접종도 그렇고요. 감염도 그렇고요. 여러 번 반복될수록 면역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되게 되면은 예전에 면역 획득했던 그 모양과 지금의 바이러스 모양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셨으면은 접종을 하시고 최근에 감염이 되셨으면 굳이 이제 최근의 감염까지 고려해서 접종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면역력 일단 이 상태가 또 좋아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각 병원들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지금 너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더라도 제때 치료를 못 받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의료 현장은 어떤가요? 이제 병상수라든지 아니면 진료 여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현장에서 감염내과 교수님들이나 중환자를 보시는 교수님들께서 계속 현장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행 말고 다음 유행이나 다다음 유행이 되면은 아마 이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그 수족구병이나 백일해, 일본 뇌염 이런 것도 같이 또 유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혹시 뭘까요? 이게 시즌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상황을 겪으시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감염병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면 보고가 안 되던 것들이 보고가 원활하게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동안 저희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이 다른 감염병들도 매우 감소시키는 정책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다른 감염병들에 대한 면역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노출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항상 같은 절기에 유행하던 감염병들이 지금은 계절성이 상실된 채로 왔다가 갔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겹치기 때문에 많은 감염병들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권 시장이랑 비슷하네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 막 겹치고 사이클이 막 엉켜버리고 근데 이게 유행병 사이에서도 어떤 좀 사이클 같은 게 또 막 달라지고 엉키고 그런가 보네요. 네, 감염병들도 계절성이라고 해서 항상 인플루엔자는 12월에 한 번 유행을 하고 네. 수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개학 시즌에 맞추어서 2번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이클들이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들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전처럼 손소독제 많이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일까요? 이제 코로나19 때 알려진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 손 씻기랑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건강의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는 게 이제는 근거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19 시기에 감기 걸리셨던 기억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른 감염병도 거의 안전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아프면은 조금 쉴 수 있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조금은 이제 좀 개인적인 격리를 하시는 그리고 그런 격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나 자신부터 내 주변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방역과 그 위생을 얼마나 또 신경을 써왔는지도요. 오늘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싱, 즉 문자 이용 금융범죄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이 털려 은행 대출 등으로 6천여만 원을 빼앗긴 경우 비대면 거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온라인 판매처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KG 모빌리티 커머셜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03개 차종 17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 한번 오늘 볼까요?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안심할 수 없고 코스피가 오늘 약간 0.9%, 1% 조금 안 되게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낙폭이 1.7%까지 더 커졌고요. 코스닥도 1.9%까지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하루에 거의 9%, 13% 막 이렇게 폭락한 날도 있었고 그게 월요일이었죠. 여전히 시장은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자의 마음이 초조, 불안, 걱정 혹은 가끔은 안도 이거 엄청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심리부터 다잡아야죠. 심리학 개론 시간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그 투자 시장에서는 네. 심리가 전부다. 심리가 절반 이상이다. 이런 말들 정말 많거든요. 네, 많이 하시죠. 네. 특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하면은 왜 패닉셀, 네. 투매한다고 그러죠. 그냥 막 던져버리고 이런 행동까지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씨앗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편도체 납치 현상인 것 같아요. 편도체 네. 납치요? 네. 그 폭락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드물지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일시적으로 폭락해도 결국 다시 상승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해요. 네. 문제는 그럴 때 신중하게 투매하지 말고 조급하게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편도체 납치 현상으로 인해서 그게 갑자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편도체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 뇌에서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편도체 납치라는 건 편도체가 납치되는 게 아니라 편도체가 불안이나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과하게 반응을 하면서 다른 부분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보면 불안이요? 거기서 불안이가 네. 거의 막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뭔가 폭풍에 휩싸여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일종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특히 편도체 납치 현상이 일어날 때는 전두엽을 예.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버리는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내 돈이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일단 팔고 질문은 나중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전두엽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부위인데 맞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그냥 막 영향을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 전두엽이 사실 실시간으로 이 생각은 괜찮고 이 생각은 별로고 이건 좀 교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예 주식창을 안 봐버리면 괜찮을까요? 근데 계절을 안 보고 네, 스마트폰 안 열어보고 하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요? 안 보실 수 있겠어요, 기자님은? 그러니까 자꾸 막 라디오에서 막 성공예감 이대호인데 자꾸 막 주식 상황 알려주고 막.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진짜로 주식 상황 얘기 안 해주는 경제 프로그램은 없냐고 막 그런 글도 올리셨어요. 그건 경제 프로그램. 앞뒤가 안 맞긴 한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심지어는 투자에 적극적인 분들도 회피할 수 없고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묻어놓기로 마음먹은 분도 안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습의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학습의 기회로. 어차피 계속 투자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시장 상황을 최대한 꼼꼼하게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아 기록. 네, 본인만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편도체한테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뇌가 폭풍에 휩싸여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조건부로 적어놓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라고 글을 쓰는 분들 거의 없죠. 그렇죠. 그냥 일단은 막 매도 버튼 누르고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역으로 네. 찬찬히 한번 기록을 써나가봐라 이런 네. 거예요. 어차피 지난 주말에 예. 월요일에 폭락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정리를 좀 해보시는 거죠. 본인만의 어떤 조건, 네. 나의 행동 수칙 이런 거 다시 한번 써보고요. 좋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줍줍의 기회다. 네. 정말 공포에 사야 한다. 물론 이게 워런 버핏도 그렇고 존 템플턴도 그렇고 네. 공포에 살아. 네. 그러니까 존 템플턴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살아.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명언을 숱하게 듣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냐는 거죠. 실전에서. 피 보면 무서운데 그게 되겠습니까? 흥분하죠. 이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을 강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강심장만 가지고 매수하시면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강심장이라서가 아니고 계속 기록하고 학습하면서 패턴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냉정하게. 네,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이 풀백인지 조정장인지 아니면 베어마켓으로 가는 완전 약세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면 매수든 매도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졌어. 무조건 사야 돼. 그랬다가 만약에 베어마켓으로 가면 답이 없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포트폴리오 조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폭락을 했다면 싸게 네.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들. 근데 그러려면 각 기업의 동향, 산업의 업황, 기업의 실적을 또 알아놔야 되는 거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지금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부하는 투자자들인 거죠. 이제 다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쉽게만 샀다 팔았다만 하려고 하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들이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네,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뜻일 수 네. 있겠네요. 그럼 이게 성향이나 기질 측면에서 네.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과 잃기만 하는 사람을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를 잘한다는 아니에요. 성향으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좀 어렵고요. 예. 투자자의 성격은 투자 성향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요, 단기 투자 성향이 좀 높고요. 공격적이고. 네, 정서 안정성이 높으면 반면에 장기 투자로 갑니다. 그리고 개방성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해도 들어가세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하실 때 성격 검사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왜 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네. 시장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곳이다. 미리 성격 검사해서 본인을 좀 파악하시고 네. 출발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도 하고 네, 나의 성향도 스스로 알아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뭐 펀드 가입할 때 투자 성향 조사한다 막 귀찮다고 막 빨리빨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진지하게 나를 위해서 파악해보라. 네, 그걸 하시면서 따로 성격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성격 이상해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외향적인데 장기 투자를 누가 자꾸 하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안 가거든요. 그러네요. 네,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도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연령대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어르신이 공격적인 막 파생상품 투자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투자 성향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알아야 된다. 그냥 단순한 기질이나 성향 차이가 아니다. 네네. 라는 거죠. 또 하나가 평소에 되게 이제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왠지 투자할 때는 팔랑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남의 말이 휘둘리는 거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인간은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지심리학이랑 행동경제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착각이죠. 인간은 애초에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아닙니다. 어.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 예. 본인의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다는 평가를 듣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나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확신도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냉철해. 네. 미리 이렇게 생각을 가둬놓을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고급 정보에 그렇죠. 그런다 해도 옆에서 이제 내가 급등주 하나 들었는데 그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네.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도 혹시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막 인간 네. 심리도 분석하고 공부하셔도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실전에 어떻게 잘 반영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또 경험도 또 쌓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업황이나 기업 실적은 좀 무시하고 언젠간 내 주식은 오른다. 네. 버티면 먹는다. 네. 이렇게 마냥 버티는 분들은 뭘까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요? 마냥 버티다가 20년째 주가가 제자리인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내린 결정이고 본인이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통제감의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통제감의 착각. 네. 내가 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친구가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권한 주식이 있어요. 그건 흔들리죠. 네, 금방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모르니까. 본인이 고민해서 산 주식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 내가 결국, 알아.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마이너스 50%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자존감의 문제가 돼요. 아 이거 틀리면 자존감. 그럼요.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버틸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자존감은 챙기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내가 친구들한테 이거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손절해 버리면 안 돼.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또 가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 효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유 효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더 높은 값어치를 매기는 현상이거든요. 애착을 갖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거는 뭔가 다른 거야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내가 몇 년을 함께 했는데. 그럼요. 네. 나중에 가족 같아요. 그래서 반려 주식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경향이 그 종목을 팔고 나면 사라집니다.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유하지 않잖아요. 예. 팔고 나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참 심리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가 지난 월요일 폭락 이후에 화요일 날 네. 막 반등을 네. 했거든요. 네. 증시가. 월요일 날 그때 폭락할 때 살 걸. 네. 아니면 또 그때 반등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껄껄껄 하다가 끝나는. 네. 속된 말로 요즘에 이제 껄무새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현상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그게 제가 보기엔 두려움이랑 탐욕이에요. 두려움 같은 네. 거. 떨어지는 걸 보고 있기 어려운 이유는 손실 회피 현상 때문인데요.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훨씬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떨어지면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오를 때 이거 못 사면 나만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보통 포모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탐욕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계획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편승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공부한 게 아닌데 그냥 일단 가격이 오르니까 네네. 조바심이 네. 나는. 네. 그래서 벌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좀 위험합니다. 확률적으로 봐라.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냥 내 머릿속에 폭풍에 그냥 좌우돼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네네. 건데 재미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투자에서 정말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과학부터 심리학 열심히 공부를 하고 김태훈 교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는데 계속해서 이거 쌓아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두 번 네네. 들어서는 안 되고요. 임수성 님이 고통스러워요. 그만. 교수님 그만 해주셨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고통스럽다더라도 심리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심리학기론 오늘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김경필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인데 휴가비도 고민이 됩니다. 그 조언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